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당위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당뇨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당뇨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이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바람이 모든 소식들을 전해주잖아요. 동네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니는 중학교 그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니었는데 당뇨 환자가 있다는 소리를 별로 못 들었거든요. 제 기억엔 딱 한 번 어떤 어르신이 자꾸 마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렇게 시골에서는 그 당뇨라는 질환 자체를 잘 걸리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두세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흔하게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당뇨라는 말을 일단 어원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당뇨, 당이라는 것은 단 것, 포도당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뇨는 오줌뇨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이질 못한 채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 이것이 당뇨병인데요.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경우 당뇨병에 걸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이 인슐린의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 좀 내려라 명령을 내리는데도 그 혈당이 세포로 가서 쓰이질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게 되고, 이 포도당은 세포에 쓰이질 못한 채 계속 고혈당 상태로 유지되다가 그것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될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니까 세포는 굶주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혈관 내에 계속해서 이 많은 포도당이, 과량의 포도당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혈관은 점점 병들게 되죠. 그래서 그 혈중에 그냥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한 피가 흐르는 상태, 이것을 당뇨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3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소, 중소, 하소.
그래서 삼소라고 하는데요. 입, 소화기, 소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에서는 상소로는 갈증을 많이 느끼는 상태, 이것이 상소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자꾸 마시고 싶고 입이 달라붙는 상태, 이런 상태를 상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한 100m, 200m만 걸어도 진땀이 너무 나서 옷이 푹 젖을 정도이고 기력이 너무 없어서 눈 뜰 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평소에 당뇨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운이 없고 진땀이 나니까 보약 좀 드시러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보약을 그냥 함부로 지어줬다가는 사이드가 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말씀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입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해보니까 혈당이 36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세포에서 계속해서 영양소를 갖다 쓰지를 못하니까 몸에서는 수분이라든지 영양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뇨를 앓고 있는 그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증이 날 때 나 당뇨인가? 라는 의심을 해보는 분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에 제가 놀라곤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뇨의 그 주된 증상으로서 갈증, 이것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소입니다. 중소라는 것은 소화기에서 자꾸 음식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단 것이 자꾸 입에서 당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중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고픈 증상,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당뇨 환자를 둔 가족에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자꾸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단 것을 찾게 되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환자가 걱정이 되니까 제발 그만 좀 먹어라, 그리고 먹더라도 달지 않은 것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단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것이 다른 때보다 더 땡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갈증을 심하게 호소하셨던 그 어르신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단 게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던 귤도 막 10개씩 이렇게 드시게 되고, 그리고 그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단 그 주스를 이렇게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고, 그러면서 기력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먹는데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소를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소라는 것은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보는 증세, 이것을 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변에 거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맑고 깨끗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또 소변에서 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러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상소, 중소, 하소.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 다식, 다뇨.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이런 3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도 어떤 증상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의학에서는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당뇨에 대해서 그 한의학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당뇨란 괴이한 병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당뇨에 대한 정의는 아니지만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당뇨에 걸리게 되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온갖 병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괴이한 병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뇨병에 이미 걸렸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체중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많이 나고 자꾸 단 게 땡기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뇨병에 걸려 있겠구나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체중이 2kg, 3kg, 5kg 푹 빠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뭐 내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중이 이렇게 심하게 빠지기 시작한 단계는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기는 이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그 당뇨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이 체중 감소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 오늘은 회사 출근하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고 이럴 정도로 그 만성 피로감이 드는 상태, 이것이 그 당뇨병의 또한 주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것은 결국 그 세포로 가서 쓰여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체중 감소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질환인데요. 그럼 당뇨에도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뇨에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2형 당뇨라고 하던데 그러면 2형 당뇨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1형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분비가 되지 않는 상태의 그런 당뇨병, 이것을 그 1형 당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그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슐린을 체외에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그 혈당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의존형인 1형 당뇨를 그 소아형 당뇨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20대 미만의 그 어린 나이에 발병하기 때문에 소아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의존성인 이 소아형 당뇨는 대개의 경우에는 선천적이고 또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병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선천적인 유전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갑작스런 췌장염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그 췌장이 있는 부위를 다쳤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췌장의 베타 세포가 깨지면서 그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못하거나 적게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그 1형 당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는 그 음식을 많이 드시고 체중이 큰 비만한 분보다는 마르고 그리고 어리고 소화력이 떨어진 이런 사람들에게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형 당뇨라는 것은 그 인슐린 비의존성,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는 잘 됨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당뇨병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바로 이 2형 당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5%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혈관 내에서 그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이 2형 당뇨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비만일수록 그리고 뇌 당능 장애가 있을수록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나 저혈당이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조금만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포도당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한 그 2형 당뇨에 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서서히 포도당 농도를 높이고 서서히 떨어지고 이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2형 당뇨가 잘 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냥 나는 건강 관리를 잘 한 것 같고 먹을 거에 대해서도 욕심 없이 잘 지내왔는데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
그것이 이 이형 당뇨의 어떤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겠고, 나이를 먹다 보면 이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심사평가원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발병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그 201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형 당뇨는 오히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그 원인 자체가 없어졌다라기보다도 그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린 나이에 인구가 줄었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소아형 당뇨, 1형 당뇨는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2형 당뇨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250만 명 정도 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3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감소세에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부분이어서 우리가 사실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 현대에 있어서 의학적인 연구 대상 그리고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도 어떤 그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은 2형 당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연세가 들다 보면 제가 혈관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단지 그것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뭐 고혈압 이런 혈관계 질환과 그리고 대사 질환 이런 질환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런 질환을 유도하는 그런 생활 패턴들이 현대인들에게 많아짐으로써 제2형 당뇨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그 당뇨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뇨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지금 현재에는 어떤 당뇨가 더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당뇨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로 가서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 혈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이렇게 세포에 가서 쓰여야 될 포도당이 제대로 쓰이질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어도 세포는 계속해서 굶주린 상태로 있게 되고 그래서 체중 감소나 만성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질병 이것이 당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당뇨의 유형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이 1형은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그 소아형 당뇨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형 당뇨는 선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2형 당뇨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형 당뇨라는 것은 어차피 발생하는 것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2형 당뇨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희망적인 부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당뇨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는데요. 쌀밥을 드시면 안 되는 건가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정말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쌀밥을 드시면 안 되냐? 우선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보통 그 당뇨가 있으면 쌀밥, 그다음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중에 혈당은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져야 우리 혈관이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흰 쌀밥을 먹거나 흰 밀가루 음식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그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내 몸에서는 이상하네? 혈당이 너무 올라가네? 그래서 딱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려서 뇌하수체에서는 다시 췌장에 명령을 내려서 인슐린 너 빨리 나가서 저 혈당 좀 떨어뜨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자주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인슐린을 이제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몸 안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쌀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러면 그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슐린의 낭비가 있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힘들어. 이제 인슐린 분비 할래야 할 것도 없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상태가 되면 조절이 잘 안 되는 늘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당뇨병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쌀밥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자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쌀밥보다도 그 빵이라든지 이런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제가 좀 빵이라든지 시중에서 파는 빵들이 너무 달아서 제가 못 먹을 정도로 저는 달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입맛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그 당뇨병이라는 그런 질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쌀밥뿐만이 아니라 정제된 음식들,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럼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현미밥, 귀리밥, 잡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밥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현미라든지 그 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통곡식을 먹는 이유는 이런 통곡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고 이런데 굉장히 적합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화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진 분이다 하면 아무리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현미밥을 드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내 몸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당뇨가 있긴 한데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7분도미나 5분도미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현미를 2분도미라고 하고요. 백미를 9분도미, 11분도미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5분도미, 7분도미라고 합니다. 5분도미, 7분도미 그 정도의 어떤 쌀밥만 먹어도 그 껍질층에 있는 어떤 영양소라든지 쌀룬에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소화기에는 무리를 덜 주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뇨가 발병한 분들은 대부분 소화기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5분도미에다가 소화력이 좋은 그 청차조라든지
그리고 현미라 하더라도 발화시킨 싹을 틔운 발화 현미 찹쌀 정도를 같이 섞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쌀밥을 먹더라도 또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황태 육수인데요. 황태 육수라는 것은 황태채, 황태머리, 그리고 표고버섯, 대파 또는 다시마, 쥐느니콩 이런 것들을 푹 삶아서 그 물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자체에 그 쌀이 가진 영양소 외에도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독소 배출이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소화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혈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 당뇨가 있거나 혈관 질환 있는 분들한테 이런 식사법을 권했을 때 많은 그 효과를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밥을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당뇨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뇨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 중에 당뇨가 의심되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